뭐 오늘도 여러 인공지능과 관련된 워크숍이 있었는데요. 상당히 또 광범위한 그런 주제들도 있고 이번 워크숍에서는 약간 좀 주제를 좁혀가지고 요즘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프롬프터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뭐 이 뭐 모자를 쓴 개를 그려줘 뭐 이러면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고 혹은 챗GPT를 통해서 이제 글로 생성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과연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또 기존의 어떤 법제 특히 저작권법과 어떤 문제는 없는 것인지 혹은 지금까지 어떤 그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체하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창작자들은 또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1시간 반 동안 이 많은 이슈들 사실 이게 좁은 이슈인 것 같지만 또 이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슈가 있고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저는 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저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할 거리들을 좀 많이 얻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진행은 일단은 이 전웅준 변호사님께서 이 발제를 먼저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뭔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저희 패널 분들을 모시고 보통 토론회처럼 이렇게 각 패널 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자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주제에 대해서 함께 이제 얘기를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법무법인 리인에 계시는 이 전웅준 변호사님께서 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 어떠한 그러니까 현황이 어떤지, 쟁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간략하게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전웅준이라고 합니다. 슬라이드 준비한 건 좀 많은데 시간을 한 20분 정도로 맞추려고 해서 좀 넘어가는 것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결론을 뭐 예를 들어 창작자를 더 보호해야 된다 또는 AI 개발을 더 우선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긴 어떤 AI 자체의 어떤 원인들과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어떤 국면을 좀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주제로 제가 먼저 발제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목차는 이런데요. 그냥 쭉 나가 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주제를 논의한 게 어느 시점부터는 굉장히 이제 우려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퓨처 오브 라이프라는 FOR이라는 데서 갑자기 6개월 모라토리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 놀랐었고요. 사실은 왜 나왔냐. 근데 이제 그 서명자들 보니까 더 놀랐던 거죠. 요슈아 벤지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그 제프리 힌튼의 이제 제자로서 사실 AI 개발에 큰 공헌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 앨런 머스크 이 사람은 사실 발언의 신빙성이 자꾸 떨어지고 있긴 한데요. 그다음에 이제 워즈니악이나 특히 이제 모스타크라고 스테이블 AI, 그러니까 스테이블 디퓨전을 만든 그 CEO도 사실은 여기다 서명을 해가지고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된 상태가 있어서 논쟁이 됐었죠. 그리고 최근에도 센터 포 AI 세이프트라는 어떤 NGO가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런 짤막한 석 줄 정도의 어떤 문장을 놓고 여기도 서명을 붙였는데 사실 이거는 좀 더 센세이션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어떤 인류의 어떤 멸종, 절멸 이런 거를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또 여기에는 그동안 잘 안 나타나셨던 제프리 힌튼 이 사람이 사실 지금 AI 개발의 창시자죠, 상시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서명을 하고 이분이 이제 회사를 떠나면서 이렇게 서명을 하셨고 그다음 벤지오, 그다음에 알트만도 서명을 해서 과연 도대체 지금 벌어지는 특히 생성형 AI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심이 요청되고 있다까지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저명한 분들이 뭔가 AI에 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지 왜 그럴까? 근데 사실 그걸 일반 대중이 아직까지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설명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AI 기술이 통제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AI 알고리즘이 사실은 저희가 블랙박스 같다고 하잖아요. 오늘 강의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설명 불가능성 때문에 대중의 우려들 굉장히 많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보면은 이제 지금 기계학습에 기초한 AI라는 거는 결국 학습 데이터를 원천으로 해서 학습을 해서 만든 모델인데 문제는 학습 데이터가 대부분 공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이런 AI가 나온지 그걸 검증하고자 하는 학문적, 특히 학문적인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도 사실 있어요. 얀 루쿤도 이 제프리 힌튼 교수의 제자인데 이 사람 회사에 메타 페이스북에 있죠. 그다음에 앤드류 응이라고 이분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주로 회사 백그라운드가 있는 분인데 이분들은 이런 AI 모라토리움에 약간 반대 의견을 표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이 현 상태가 좋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기본적으로 AI 기술과 AI 상품을 구별해서 그 서비스를 구별해서 서비스엔 당연히 레귤레이션이 필요하다. 근데 AI 기술 자체를 막아버리면 모라토리움 6개월 모라토리움 해봤자 이건 실효성이 없다 뭐 이런 취지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인식의 차이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분들이 볼 때는 지금 AI 기술의 위험성이라는 게 그렇게 위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킬 스위치, 그러니까 서버 폐쇄 같은 킬 스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만약을 대비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AGI라고 이제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아주 요원하다 자기가 볼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얀 루쿤이 맨날 강의할 때 보면은 현재 인류는 10살짜리도 쉽게 할 수 있는 식탁을 치우고 그릇을 그 세척기에 넣는 그런 거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우려에 대한 이제 표현들인데 이거를 이제 좀 차분히 보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어떤 남자 그림은 이게 에드몽드 벨람이라고 그래가지고 2018년에 나온 겐으로 만든 저거예요. 저기 그림인데 이 그림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게 경매가 붙여가지고 겐으로 만들었던 정확히는 DC 겐으로 만든 건데 DC 겐으로 만들어서 어떤 프랑스 대학생 오비어스라는 그룹들이 만들었는데 이거를 크리스티 경매에 붙여가지고 이게 몇십억에 팔린 그림이에요 최초로.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그림 자체는 제가 볼 때 좀 그래요. 이게 되게 뭐 이런데 이게 됐다가 지금 2022년에 작년에 뭐 스페이스 오페라 뭐 한번 상 받은 미드저니로 그린 그림이 오른쪽 그림인데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상을 받아서 됐었고 이게 자기가 그 작가가 이거는 기계로 만든 거라고 발언을 했죠. 근데 이거는 표현력이 상당히 증진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만에 3년인가 더 되죠. 어쨌든 그 사이에 굉장한 발전이 지금 이루고 있고 지금 특히 일러스트레이터 직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기감이 있죠. 왜냐하면 거의 웹툰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로 많이 대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순수하게 잘 보조적 도구로 잘 사용하면 좋지만 어떤 뭐 직업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력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저작권 미래에 좀 약간 어두운 게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저작물이 나오면 결국 이게 사람 저작물인지 기계 저작물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사람들이 뭐 아주 악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AI에 의해서 그림을 그렸어도 이거는 내가 그렸다고 주장하면서 뭔가 비즈니스 프로모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가 만약에 AI 산출물하고 인간의 저작물을 구별을 우리가 정말 못한다고 되면 저작권 체계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작권 체계는 일단 보호 기간이 40, 70년은 엄청 길고 창작성 수준도 사실은 남과 내 거를 구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성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게 창작 수준 낮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저작물이 돼서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실질적 유사성이라는 보호 범위 법리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근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발전 추세를 보면 우리가 이제 위기 의식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어떤 그 결론 주장이보다도 지금 이제 생성형 AI 산출물을 사람 저작물로 인정하자 또는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은 그 학습 데이터에 자기 저작물이 이용된 어떤 저작권자 내지는 지금은 이제 개인정보도 좀 문제가 돼서 정보 주체가 있을 때 이들에 대한 좀 적절한 보상, 이건 개인적인 보상이라기보다도 어떤 사회적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보상 없이 AI 생성물을 그냥 사람 저작 보호할 때는 결국 뭐 형평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 AI 모델을 만든 회사는 그냥 무상으로 쓰고 자기는 독점적인 유료 페이드 버전을 만들어서 수익을 챙기는 것이 과연 뭔가 이렇게 형평에 맞느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정작 여기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AI 개발사는 현재 AI 생성물에 대해서 권리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건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데 주장하지 않고 이제 유료로 이제 판매를 할 뿐이죠. 근데 이거는 약간 여유가 좀 이유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주로 이제 AI 모델에 대해서 소송이 많잖아요. 그런 법적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오픈 AI 그 우리 지금 유명한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이거를 생성물이 내 거라고 하면 책임이 거의 또 자기한테 오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면도 있긴 한데 일단은 자기들은 계약에 의해서 유료 월 단위의 어떤 페이드 버전으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AI 개발 자체가 권리 보호를 주장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는 주장할 수가 있죠 개별적으로. 근데 이용자가 이게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이제 사람 저작권으로 만드는 그런 건데 과연 그거의 저작물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요한 분들이 의견을 내시고 계시는데 지금의 상황은 마치 그 사진기가 나타났을 때 상황과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기가 나타났을 때 거기서 사진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가들이 굉장히 이제 업셋했다 이거죠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진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물성 인정하지 말라는 견해가 막 나오고 막 그랬는데 결국 어느 판례 미국 판례에서 인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을 때 그럼 화가들이 과연 이제 그 어땠느냐 했을 때 사실 다른 길을 갔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들도 자신의 길을 모색하고 또 사진 저작물 작가들도 다른 길을 모색해서 지금은 사실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왔는데 어쨌든 그러한 상황이 지금하고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 프롬프트를 입력한 이용자도 사진기의 셔터를 누른 사람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사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굉장히 굉장히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과연 셔터를 누르는 게 이제 노출과 뭐 각도 이런 걸 다 따지는데 과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과연 법적인 보호를 할 만큼의 성격이 있느냐 이제 이 문제가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법적 보호를 산출물에 대해서 막 하게 돼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사람 창작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뭐 떨어질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볼 때 지금 저작권권은 이렇게 대량 저작물에 대해서 법적 보호하는 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표나 특허는 권리범위라는 게 어쨌든 있기 때문에 각 권리마다 그 범위를 설정해 줘요. 근데 저작물은 실질적 유산세 법리라는 것이 굉장히 타 저작물하고 권리를 확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의거성만 없으면 사실 다 공존하기 때문에 이런 체계들이 과연 대량의 AI 생성물이 나타났을 때 적합하게 보호될 것이냐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약간 그 부수적인 건데 사실 AI 모델이 너무 커지니까 이제 자본이 너무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합성 데이터나 기존 AI 모델에서 나온 산출물을 가지고 그걸 학습 데이터로 해서 새로운 AI 모델은 방법론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이제 알파카 AI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글을 보면은 학습 데이터 이용 비용이 600불밖에 안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방법론이 소위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몰 비즈니스에도 사실은 개발론으로 이제 도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합성 데이터나 아니면 AI 산출물 자체를 법적으로 보호하면 이 모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이런 현상을 좀 타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는 게 일종의 워터마크 식별 표지를 넣는 것들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도 어느 국회의원분이 이제 식별 표지를 넣자는 제안도 있었고. 이후에 AI 액트도 보면 약간 그런 비슷한 제안들을 좀 하긴 해요. 알게끔 하자. 어쨌든 이게 AI 산출물임을 알게끔 하는 어떤 뭐 이렇게 하자는 게 지금 그 AI 액트도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정말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민하는 게 좀 저작권적으로는 적어도 저작권 문제에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터마크는 어쨌든 이렇게 식별 표지가 있어서 이것이 AI 산출물이라는 게 인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뭐 보호 체계든지 이용을 하면 되고 사람 저작물은 여전히 잘 보호하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제가 다른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미지 생성에 대해서는 워터마크 같은 게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밑에 좀 깔려 있으면서 정보가 이제 그것이 이제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많이 쓰는 LLM,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그 거대
언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워터마크를 넣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알고리즘적으로 제한된 방식이 있어요. 일종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들을 AI가 만드는 거로 이게 디텍트를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되려면 사실은 그 스페셜리스트 단어에 대해서 전 세계 AI 개발사가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만드는 생성물에는 특정 단어를 많이 쓰게끔 자기들이 알고리즘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전 세계 모든 AI 개발사가 사실은 그렇게 동의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에 따라서도 우리가 저작권을 바라보는 문제, 사람 저작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 문제에도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AI 액트가 이렇게 생겨서 뭐 이건 뭐 네, 여기서 보면 생성형 AI에 대해서 지금 AI 액트에 EU 수정이 나왔고 이제 이것이 이제 EU 집행이나 그 EU 강요 이사회까지 같이 합의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보면은 여기 빨간 글씨로 본 부분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이용자한테 그 이것이 AI 시스템하고 상호 작동은 사실 알려라는 거죠. 어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만났을 때 이게 AI라는 거를 이용자가 알게끔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적법하게 뭐 콘텐츠가 생성되도록 하라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또 세 번째가 이제 좀 더 파격적인데 학습 데이터에 어떤 저작권 목록이 쓰였는지를 좀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되면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학습 데이터가 물론 오픈된 학습 데이터도 있었지만 그 챗GPT 같은 거는 학습 데이터 공개를 안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자기들이 인터넷 등에서 크롤링을 광범위했다는 것만 밝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학습 데이터 썼다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이런 걸 약간 공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어서 아마 오픈AI는 이런 EU 법에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게 인공지능 기술을 잘 특정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논의되는 구조가 어떤 개별 인공지능 기술마다 좀 알고리즘이나 기술적 특성이 다른데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저작권 침해나 이런 게 문제되는 국면이 이제 두 가지라는 거를 좀 우리가 명료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학습 데이터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같으면 공정이용 법리가 있고 이제 그 외의 나라는 없어가지고 지금 EU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TDM,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개념을 두고 거기에 면책 조항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분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그걸 다 저작권자의 무보상으로 그 데이터를 쓰게끔 하는 입법적 정치가 지금 돼 있거든요. EU나 일본에 돼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도 지금 그 저작권법 제한 개정안에서 이 부분 TDM 면책 조항 입법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지금 통과가 안 돼 있죠. 왜냐면 저작권자가 반대를 하니까. 결국 무보상이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게 무보상이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저작물이 그냥 쓰이는데 자신은 어떤 혜택도 못 받는,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분명히 영리적으로 쓸 거니까 거기서 수익은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 이거를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논의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면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생성물에서 저작권 침해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용행위에서 나타나는 저작권 침해 국면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잘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특별한 입법보다도 그냥 법원에서 잘 판단해 주면 되고, 제 생각에 미국에서 나온 소송도 이런 유형에 가까운 것이죠. 물론 미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집단 소송 같은 경우도 학습 행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도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이용행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도 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법적으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런 논의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이 뭔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결과는 되게 결과는 좋은데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 기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여기 보면 퍼셉트론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1950년대 나온 거고 지금도 손글씨 인식에서는 이 방식을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방식을 쓰기도 하는데,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요건 말씀드릴게요. 이게 좀 흐려서 그런데 이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라는 거는 컴퓨터는 다 숫자로만 인식하잖아요. 어떤 데이터가 와도 결국 이게 8이라는 우리가 어떤 픽셀 이미지가 와도 사실 숫자로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죠. 픽셀이 28 곱하기 28이니까 그걸 셀로
쪼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미지가 점이 있는 거는 1, 없는 건 0을 하면 01, 01 이런 벡터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미지를 다 숫자로 바꾼 다음에 이것들을 어쨌든 인식을 할 때 어떤 함수를 찾는 게 기본적인 이제 인공지능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보는 게 결국은 이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막 여기 보면 노드가 뭐 수십 개가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각 노드마다 파라미터가 하나씩 딸리거든요. 파라미터가 가중치라고 그래서 이제 결정의 변수인데 그걸 우리가 잘 좋은 변수값을 찾아서 좋은 아웃풋을 나오게 만드는 게 이 방식인데 이게 기본적인 인공지능의 생각이죠. 근데 이게 여기 보면 히든 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은닉 레이어가 2개만 껴도 이 매개 변수 파라미터가 13,000개로 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은닉 레이어를 더 두게 되면은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근데 엄청난데 우리가 이게 계산을 못 해요. 사람이 수식으로 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너 보고 어떤 것이 오차 범위나 이런 것이 좀 적구나. 결과값을 잘 예측하는구나 이런 거를 맞추거든요. 결국은 이런 인식 기술이 결국은 알고리즘 자체가 블랙박스 성격이 있어서 뭔가 설명이 잘 안 된다.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사실 개발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하나 그냥 임의로 바꿨더니 그냥 결과가 잘 나오더라. 예측이 잘 되더라. 근데 이유를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사실 개발자도 사실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레이어가 더 커지면.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뭐 그런 우려 이런 거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겐 같은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미지 생성 프로세스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 겐의 그 기술적 성격을 보면은 겐은 기본적으로 원본 학습 데이터의 그 데이터의 확률 불편을 그냥 모방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겐 자체가 특정 원본 데이터를 이렇게 따라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거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걔네 알고리즘의 특성 자체가 이러니까 사실 이제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데이터가 뭐 학습된 것도 뭐 좋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웃풋에서도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 상황을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인공지능 LLM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뭐 LLM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은 뭐 다음 단어 맞추기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로 이해를 일단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알고리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굉장히 좀 이게 여기 출력하니까 되게 뿌연해요. 이게 뭔가 법적인 판단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에도 미국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이제 미국의 집단 소송도 걸려 있고 게티 이미지도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지금 소송이 다 되고 있는 상태인데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 디퓨전 테크닉은 기본적으로 이제 2015년에 나왔는데 이게 진짜 잘 안 보이는데 이처럼 쓰인 이게 이제 스파이럴 이미지라고 이게 이제 원고 소장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것을 시간의 변화를 주면서 이렇게 노이즈를 가해서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인공지능이 봐요. 그래서 이라고 할게요. 이 이미지가 이렇게 뿌여지니까 저 끝에 이제 뿌연 이미지로 되는 거거든요. 이걸 봐요. 그다음에 이거를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서 이제는 디노이징, 그러니까 노이즈를 없애면서 이제 이 이미지가 어떻게 변하는 거를 또 인공지능이 보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또 요런 이로 가요. 요거를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어떤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저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뿌옇게 된 이미지만 있는 상태에서도 어떤 원본 이미지로 갈지를 얘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새로운 원본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그 원본의 이미지 자체는 자기가 배운 적이 없죠. 하지만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노이즈된 데이터 가는 것과 디노이징한 데이터 과정을 자기가 계속 보면서 어떤 원리를 찾는 거예요. 스스로 찾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찾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새로운 이미지 던졌을 때 자기가 어떤 특정 이미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은 이제 이것도 보면 이제 원본 이미지 모방성이 이제 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은 2020년에 이 인터폴레이션 기술이 더 들어갔어요. 인터폴레이션은 이제 합성 삽입이라고 우리말에서 하는데 이건 뭐냐면 레이턴트 이미지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소스 X0와 오른쪽에 소스 X 프라임 제로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요 이미지와 요 이미지 그냥 그대로 합성한 거예요.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좀 뿌여서 그런데 보시면 되게 이것과 이거 되게 달라요. 다르니까 결과적 저작권법적으로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사실은 제가 볼 때 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평가자마다 다 틀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서 과연 뭐 생성물 단계에서도 침해가 있는 것인지 우리 또 논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웅전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패널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 앞에 전웅준 변호사님 발제 다 이해하셨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우선 그 저희 패널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자간 대화를 촉진하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분들을 패널로 초청을 했습니다. 우선 그 제 왼쪽부터 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 한국저작권위원회 그 김해창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공공부문 이렇게 대표해서 참석을 하셨고요. 그 다음 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이신 이광석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 제 옆에 그 창작자 입장으로 그 웹툰 작가 노동조합의 그 하시나 위원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오른쪽 끝에요. 그 산업계 입장으로 실제 인공지능 개발 업체죠. 예, 어폴 대표님이신 이혜림 대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우선 그 앞서 이제 발제를 하실 때 이제 저작권법과의 어떤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이 기존의 저작권법과 어떻게 충돌을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고 사실 이런 부분 들어가기 전에 저는 사실 법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에 인공지능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개정을 해야 될 것이냐 사실 뒤에 따라오는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현재 저작권법을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일단 짧게 과연 이런 뭐 전체 인공지능 말고 일단 생성형 인공지능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혹은 좀 좁게는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그것은 긍정적인 영향일까? 혹은 부정적인 영향일까? 양자일 수도 있겠죠. 혹은 사회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분, 특정 어떤 누구에게 주체에게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한 짧게 저희는 뭐 이제 토론자분이 쭉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2, 3분 정도로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다른 뭐 패널 분들의 어떤 이 의견에 대해서 또 코멘트가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발언은 오른쪽부터 진행을 할까요? 네, 이혜림 대표님부터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돼서 삶이랑 어떻게 연관을 짓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보다 챗GPT랑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기획 부분들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1차적으로 한 짧게 10분씩 시간을 주고 거기서 챗GPT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처음에 기획단에서 쓰고 그 후에 본인이 거기에서부터 브레인스토밍을 시작하시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MZ세대만 그걸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많은 산업층에서는 이미 기획 단계 쪽에서는 특히나 많이 마케팅 그 광고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봐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무조건 나쁘니까 쓰지 말고 닫는 물론 그렇게 보호돼야 될 기업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서는 많이 이제는 좀 일상 속에 녹아들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뭐 업무나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이 활용이 이미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해서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는 게 이제 창작자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좀 창작자 그룹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웹툰 스토리를 주로 하고 있고요. 콘티 작가로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창작자가 AI, 생성형 AI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작자가 생성형 AI에게 피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창작자를 존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작가조합에서 AI는 작가의 도구일 뿐 작가가 아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아주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6월 14일에 라이터스 에브리웨어 해서 저희도 같이 또 시나리오 작가 조합 등등하고 다 같이 해서 시위를 같이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아까 이제 발제하신 변호사님이 그 사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세탁기랑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세탁기가 가정주부의 일을 많이 가져가죠. 그래서 여성 인권 신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유 시간이 생기니까요. 창작자에게 자유를 더 주고 허드렛 일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세탁기를 어떤 사람들은 여성이 주로 하는 업무에 대한 폄하로 여기면서 평가절하하기도 합니다. 세탁기가 일 다 해주지 요새 누가 무슨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고? 그렇지 않습니까? AI도 똑같다는 거예요. AI를 다루는 것. 지금 아까 맨 처음 토론에 말씀해 주신 브레인스토밍에 굉장히 유용해요. 물론 제가 기대하는 만큼 일을 잘하지 못합니다. 정말 아쉬운 일이에요. 글을 잘 쓰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굉장히 유용하고 제가 자료를 찾을 때 유용하고 특히 해외 자료를 번역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누구와도 대화하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을 때 아이디어 디벨롭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뭐 이미지 같은 걸 좀 상상으로서 구체화 한번 해볼 때 그럴 때도 유용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친구가 챗GPT가 제가 자꾸 그 친구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일을 많이 하니까 실제로 그 친구가 해놓은 걸 가지고 작품화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저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랬을 때 AI는 작가의 도구일 뿐 작가 자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현행 저작권법상에서도 뭐 자연인이 저작자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자연인이 저작자고 창작을 한 사람이 어떠인데 지금은 회사에서 돈을 준 사람이 저작권을 공동 저작권으로 갖고 가고 이래요. 얼마 전에 검정 고무신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이유광 선배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데 돈을 주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내가 저작자라고 저작권위원회 분이 계셔가지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했어요. 저작권위원회 받아준 거예요. 이만큼 한국에 기본이 안 돼 있습니다. 창작을 한 사람이 저자잖아요. 어떻게 창작을 안 한 사람이 저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상황들이 창작자를 괴롭히는 것이지 그런 기본이 안 된 사회가 창작자를 괴롭히는 것이지 생성형 AI 자체가 창작자를 괴롭히는 게 아닌 것이죠. 세탁기가 가정주부의 적이 아닌 것처럼. 이상입니다. 예, 다음 이광석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저야 이제 학계에 있으면서 최근에 AI가 한국 사회에 이제 접붙는 방식들을 많이 이제 지켜봤는데요. 그 생성형 AI 이전에 AI들이 한국 사회에 좀 많이 활용이 됐죠. 근데 이제 많이 부분적으로 활용이 된 것 같고 부분적이지만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그 차이들이 과연 무엇일까를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로 이제 많이 AI가 쓰였던 데가 이제 아시는 것처럼 SNS에서 많이 쓰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 간의 소통이나 의사소통 관계, 과거에 없었던 관계들을 이제 새롭게 만들어내거나 갈래치거나 뭐 서로 서로 간에 어떤 적대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정치적인 뭐 부족주의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극단적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갈래치기 하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그런 취향에 따라서도 또한 나눠지고 그랬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AI죠. AI의 일종들이 작동했다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런 그 어떤 소통의 관계성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이제 노동의 영역에서도 알고리즘이 쓰였잖아요. 플랫폼 배달 노동에서도 쓰였고 그 특정의 명령을 받아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 것이 이전에 없던 방식으로 전자적인 방식으로 알고리즘의 방식으로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그 노동의 조건이라든지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유무형의 자원들의 관계나 소통이나 배치 이런 것들을 큐레이팅한다라고 보는데 AI가 사실은 사회에서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주제인 생성형 AI는 조금 다른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원의 배치, 그 자원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노동까지 포함하는 거죠. 컨텐츠라든지 일반 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그 현실에 있는 물리적인 자원들도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로지스틱스, 물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원들을 배치하는 새롭게 재배치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이 생성형 AI는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 실제 그 생성주의의 그 표피 아래 깔려 있는 것은 사실은 추출주의이거든요. 예. 이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익스트랙티비즘이죠. 그러니까 제너러티브한 것으로서 우리가 생성형 AI라고 뭔가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데이터의 추출이 없이는 생성이 안 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사실 주제는 사실 추출이거든요. 그 추출된 것을 재가공해서 저는 그걸 이제 리믹스 자판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믹스만 하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죠. 근데 이 지능 기계는 리믹스를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작권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재조합해서 창작의 영역으로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출의 단계에서는 무차별로 LLM 모델이라는 자체가 이제 추출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비가시적인 영역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으로 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지금의 생성형 AI의 가장 큰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적인 변화, 아까 큐레이션 효과를 말씀드렸는데 다양한 효과가 있죠. 저작권의 문제는 오늘의 그 여러 가지 문제 지점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보고요. 저는 의식의 자동화, 소위 창작행위 혹은 지식 생산과 관련한 것들을 굉장히 반복적이고 품이 많이 드는 노동의 형태들을 소위 우리가 정신노동이라고 하는 그 노동 형태를 자동화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추출주의를 통해서. 근데 그런 맥락들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 과거에 우리가 지금 생성형 AI 이전에 AI가 SNS 등등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데서의 위기들을 야기하는 것처럼 생성형 AI가 사회에 미치는 효과나 영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이 도입점에 들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이제 그 AI와 저작권의 관계에 대해서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뭐 논의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올해 이제 챗GPT가 등장하면서 논의의 이제 지점이 많이 바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과제는 이제 이 AI가 이제 발전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발전하기 위한 것과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창작자들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 사이에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법적으로 조정할 것인가가 이제 저작권법이 갖고 있는 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점이 좀 이제 챗GPT 이후에 많이 국면이 좀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보면 그 EU에서 이제 그 이 TDM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해서 이제
기존에 연구 목적으로 허용하던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것이 이윤의 규범으로 정리가 된 게 이제 디지털 싱글마켓 지침이라고 하는 데서 2019년도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허용이 된다라고 봤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이 AI가 그렇게 창작자들과 직접적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은 관계였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재밌는 사례가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브렉시트를 통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요 상업적 목적의 TDM을 허용하는 규정에 대한 논의가 그 이후에 있었습니다. 20년부터 진행이 돼서 작년 2021년, 22년 올해까지 넘어왔는데 이제 이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이미 EU 국가들은 먼저 갔지만 영국의 경우에는 창작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그래서 결국 이제 올 초에 입법 추진을 철회하겠다는 발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었던 이 AI의 굉장히 급속한 발전 그리고 그 AI가 창작자들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이제 이 TDM을 위한 법안이 일찍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그것이 국회 안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AI가 갖고 있는 경쟁력 그리고 창작자들과의 관계들이 좀 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AI는 창작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창작을 좀 손쉽게 하고 창작에 드는 여러 가지 품들을 줄여주는 그리고 그래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좀 창작 더 풍부한 창작을 하는데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최근에 이제 이 어도비 같은 경우에 AI를 이제 포토샵 안에 도입을 해서 창작의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뭐 최근에 이제 뭐 이현세 만화가라든가 또 김영석 작곡가 이런 분들은 오히려 AI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또 창작자들이 이제 이 AI가 만들어낸 것과 경쟁해야 되는 상황들에 놓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배경음악과 관련된 부분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크게 이제 어떤 공간을 채워주는 이런 음악들의 경우에는 AI가 많은 부분을 지금 대체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창작자들의 걱정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갈등 이게 도구로 그러니까 조력자로서 AI 그리고 경쟁자로서 AI 지금 이것이 좀 이 AI와 창작자들 간의 관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마디씩 이렇게 다 들어보긴 했는데요. 약간 뭐랄까 이렇게 논점을 붙일 수 있을 만한 쟁점이 일단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제가 그 아까 이제 전웅진 변호사님께서 이제 발제를 하실 때 이제 저작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실제 이제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있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활용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좀 구분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하신하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약간 놀랐는데요. 근데 주로 말씀을 하신 거는 약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작가들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 이제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 측면에 이제 중점을 두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소송도 이제 걸려 있는 게 왜 내 허락 없이 내 창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에 사용하느냐 이런 거잖아요. 또 지금 그 이광석 선생님도 이제 추출의 어떤 문제, 그 인공지능에서 추출해서 어떤 리믹스하는 이제 그런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다른 사람의 어떤 창작물을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관점을 갖고 계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하신하 위원장님부터 답변을. 예. 학습 데이터 공개해야 된다라는 발제가 있었어요. 발제문 중에서도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AI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요. AI에 생성된 뭐 무슨 아트, 프롬프트 하면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만 하고 이 하나하나의 결은 따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정사하고 있는 웹툰이나 웹소설 서브컬처는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우리가 올릴 때부터 해시태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해시태그들이 있는데 그러면 특이한 그 그림이 튀어나옵니다. 흥미남, 냉공, 북부 대신 흑발, 집착, 광공 이렇게 하면 딱 그 그림이 나와요. 긴 옷이냐 짧은 옷이냐만 정해주면 됩니다. 딱 그 이미지가 나와요. 그거는 우리가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우리끼리
우리 인간지능끼리, 인공지능이 아니고 인간지능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류의 것이 있는데 이런 분류에서 AI를 활용하면서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나는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불성설이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곳에서는 자연의 수많은 사진을 가져다가 또는 수많은 인간의 초상을 가져다가 뭐 그건 초상권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가져다가 그것을 믹스해서 어떠한 새로운 전혀 본 적이 없는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 프롬프트로 지시를 해서 그랬을 땐 거기에 또 저작권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걸 도구로 활용한 창작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I라는 도구를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그렇죠. 세탁기를 사용한다고 해서 세탁기로 예술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AI한테 학습을 시킨다고 해도 학습의 데이터들도 분류가 있고 결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결은 되지만 어떤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로 어떤 거는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건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학습 데이터가 된다 안 된다 라벨링을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떠한 예술 장르들은 학습을 시켰을 때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더라.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다 돼 있는 상태들의 결과물이 나오더라. 그렇다면 이것은 이 산출물들은 GMO 콩처럼 표기를 하고 AI의 산출물이라고 완전히 표기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 상황은 왜냐하면 지금 이 저작물 모두가 공유해서 만들어낸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근데 다른 어떤 것들은 굉장히 기발하게 AI를 사용해서 예술을 창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겐 또 다른 룰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갑을 관계에서 강제로 저의 데이터를 제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현재 지금 네이버에서 스노우처럼 이제 필터 만들어서 자기 얼굴을 그대로 그 웹툰 작가 그림으로 그려주거든요. 네이버에서. 그래서 이 작가들이 제 그림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너무 기뻐요. 뭐 이렇게 인터뷰하고 이럽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용될 줄 알고 그리고 어디까지 이용될 줄 알고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그냥 동의하지 않으면 네이버에 연재 못합니다. 이런 명백한 가불관계에서 자기 데이터를 다 뺏기는 상황. 이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저희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걸 AI가 학습한 다음에 그걸 자기 거라고 우긴다? 그거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놓은 어떠한 집단의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저작권의 그 정당한 보상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이 일신 전속되며 비례적 보상이 되어야 한다. 이용에 따른 보상이 돼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싸우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많은 창작자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학습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득을 취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이득을 본 거잖아요. AI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사람한테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돌려줘야겠죠. 이득을 취했다면. 근데 지금 현재 스노우 필터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그 원래 그 데이터를 제공한 웹툰 작가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진짜 쉽지 않은 이 토론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논의가 서로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저도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접점을 찾아보는 뭐 사회자님을 위해서라도 혹은 여기에 논의의 장에 우리가 모인 이유이기도 할 텐데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생성형 AI 우려하는 바를 제대로 설명을 잘 못했는데 사실은 사유의 외주화예요. 생각하고 띵킹하고 우리가 이제 이전까지 번역하고 왜 책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이런 작업들을 본인들이 직접 했었잖아요. 근데 단 몇 초면 그게 결과값으로 확 나오죠. 그 사유의 근육들을 우리가 항상 단련해 왔었는데 그것들을 지능기계에 외주화해 버렸을 때 인간의 의식에 미치는 영향 이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아까 SNS 말씀드렸는데 이전 단계의 AI들이 쓰였던 방식에서 큐레이션 효과라 그랬죠. 뭐 이런 관계나 소통이나 이런 그 전자적인 이 인간관계라든지 자원과의 관계 배치 이런 것들의
큐레이팅 효과들이 있었다라면 이건 이제 창작과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의식에 어떤 관계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이고,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무엇보다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범용화잖아요. 이전까지 AI들은 특정의 사회 기능을 위해서 쓰이는 이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몸에 거의 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앱에 붙고 여러분들이 쓰는 오피스 그 문서 편집기에 붙고, 그러니까 사유의 과정과 아주 그냥 순환적 관계 속에 놓인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의식에 미치는 영향. 그 의식이란 건 개인적 의식일 수도 있고 관계적 사회적 의식일 수도 있죠. 총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창작하는 방식, 문화 이런 것들 다 바꿔낸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고, 이제 오늘 모인 자리는 사실은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처리와 그로부터 이윤을 내는 그런 과정, 그 소유권, 생성된 것의 소유권의 문제인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추출주의를 말씀드린 것은 무차별 추출을 하는 거예요. 그 추출의 근거에 대해서 아무런 가시적인 그 투명한 그런 제스처들을 오픈 AI 등등이 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그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데이터의 수집의 방식들은, 그러니까 이미지에서는 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신화 선생님이 이제 화가 나고 이런 지금의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판기, 이 리믹스 자판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리믹스 행위는 창작 행위로 인정된 최근의 현상, 디지털 문화와 정보 문화와 관계된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는 것들을 모아서 새롭게 재창작했는데 과거의 흔적, 아까 그 법적 용어로 하면 실질적 원본과의 유사성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창작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창작으로 인정받았던 거라도 꼴라주 해가지고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그건 새로운 창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창작이라는 것이 판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믹스 자판기, 제가 그 제일 안 좋은 형태가 퇴행적 모사라 그러는데 그냥 갖다 붙이는 게 퇴행적 모사죠. 베끼기, 단순 재비치, 이 창작물의 창업적 절취, 이런 행위가 이제 퇴행적 모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확장형, 뭐 선택형, 재귀형 리믹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원본에 대한 기억이나 종속성들이 떨어지는 그런 리믹스 행위들, 그 인간들이 했어요. 품을 들여서 그것으로 작가나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뭔가 창작 행위를 했죠. 근데 이제 이걸 기계가, 지능 기계가 한다라는 거죠. 저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가, 그러니까 아주 저급의 단순의 그런 그 붙이기, 퇴행적인 모사 형태에서부터 아주 세련된 형태의 리믹스 행위까지 스펙트럼이 펼쳐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능형 기계는 사안에 따라서 그것이 뭐 프롬프트가 됐건 뭐가 됐건 엔지니어링이 됐건 뭐가 됐건 아주 잘 그것이 원본 그 데이터의 무차별 수집의 양에 의존하던 질적인 파라미터의 수에 의존하던 그 스펙트럼은 다층적으로 열릴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작권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아까 그 텍스트형의 것은 더욱 그렇고 이미지 형태라도 저작권의 잣대를 들이대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들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무차별 데이터 추출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우리 각자가 만들어낸 창작이나 지식의 생산물들을 절취해서 새로운 형태의 추출을 생성이라고 얘기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합의가 우리가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사실은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퇴행적 모사 형태의 것들은 개인 창작자와의 대응 관계 속에서 저작권의 기존의 방식대로 문제 해결들을 저작권을 찾아주는 방식대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원본의 저자가 잊혀지는, 원본의 기억 자체의 종속성이 사라진 형태의 생성물 혹은 추출물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무차별 추출로부터 포획으로부터 가져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공통의 어떤 소유권의 시스템들을 마련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의 창작에 대한 권리를 권리대로 인정해 주면서도 지금의 지능기계의 수준이라는 것이 기존의 저작권의 잣대로 창작의 귀속성을 따져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동의 소유권이나 공동의 창작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사회적인 저는 저작권 형태, 공통의 저작권 소유 형태, 이런 좀 더 기존의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의 그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사유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생성형 AI가 열려놓은 기술의 개방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사회적인 가치로 가져올 것이냐의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좀 저는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게 이 모든 게 엮여 있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좀 또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제가 너무 무리하게 분리해서 질문을 드린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고호풍으로 그림을 그려줘 이러면 그렇게 바꿔주잖아요. 근데 고우가 그린 작품은 아니에요. 근데 딱 보고 이거 고우 작품 학습했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창작자분들은 그걸 용인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저작권법으로 그걸 하지 마라고 해야 되느냐 사회적으로. 사실 이제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취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럼 짧게 한담. 고흐 작품을 학습을 시켜서 고흐풍으로 나왔어요. 근데 고흐가 죽은 지 70년 됐으니까 이제 괜찮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작품을, 내 작품을 학습시켜서 AI로 또 만들고 내 작품을 카피하고 말고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근데 이용을 해서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 줘야죠. 이용을 해서 돈을 벌었으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존에 인간이 인간한테 지금 보장해주는 법도 개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일신저작권 보장이 안 되고 정당한 보상이 안 되고요. 영화 감독들한테는 저작권이 없어요. 작가들은 지금 매절로 다 뺏기고 있고요. 웹툰 작가들도 마찬가지고, 창작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공동 저작권자로 들어온다니까요. 그냥 저한테 돈을 몇 푼 주시고 그리고 가요. 그리고 AI가 등장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몇 마디 아이디어를 한 다음에 브레인스토밍해서 AI가 뭐 한 장짜리, 한 페이지짜리 시놉시스 같은 걸 해내요. 원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뻔한 얘기들 아닙니까? 다 헐리우드에서 나가야 되는 상업적인 스토리들이. 그걸 한 다음에 프로 작가를 붙입니다. 네가 이거를 제대로 된 얘기로 만들어 와. 그럼 여기서 창작은 누가 하는 겁니까? AI가 하는 겁니까? 작가가 한다는 거예요. 그냥 착취의 도구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새로운 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기존의 사람과 사람이 저작권 침해하고 작가의 권리, 당연한 권리, 창작물과 작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권리인데, 이 인권적 권리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우리가 만드는 창작물은 결국은 종국적으로 인류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육성하기 위해서 저작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재산권의 측면에서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산권의 측면으로 이걸 바라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이라서 지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김해창 선생님 의견. 예. 이게 이제 아까 TDM 관련된 이제 예외 규정들이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구글 북스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이제 공정 이용들이 문제가 될 때는 이런 기계적 학습 그리고 수집 처리의 절차에서 저작물을 그 표현적 형태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의 형태로, 그림을 그림으로, 음악을 음악으로 감상의 목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어떤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데이터로서만 활용했다라는데 초점을 둬서 그것에 별다른 보상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논리를 만들어냈던 건데요. 이제 지금 이제 생성형 AI로 오니까 이게 이제 과정이, 그것이 내놓는 결과물이 이제 이 향유와 같은 형태로 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학습할 때는 그림을 데이터로 학습을 했겠지만 그것이 다시 그림을 내놓으니까 경쟁 관계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지금 좀 논의의 구조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결국은 이 AI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내도록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돈을 벌었다. 수익을 만들어냈다면 당연히 그것을 학습에 이용했던 그 창작물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보상의 체계를 어떻게 구축해야 좋을 것이냐? 이것을 사전적 그 허락의 요건으로 두게 되면 사실은 이것을 일일이 권리자들을 찾아야 되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모아야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오히려 이제 학습의 데이터에 제한이 오게 되고 AI는 AI대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원활하게 하되 그것이 그 수익과 보상들이 권리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건 제 사견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제안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여기서 좀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게 그 20년 전에 그 디지털 밀레니엄 카피라이트 액트라는 그 이른바 이제 밀레니엄 이슈를 인터넷 이슈를 처음 닥치면서 인터넷과 저작권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과 저작권자들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라고 해서 나왔던 게 이제 DMCA 512조 그 흔히 노티스 앤 테이크다운 규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자유를 부여하고 어떤 불법 저작물이 올라왔을 때는 저작권자가 문제 제기하면 바로 내려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면책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런 세이프 하버라는 구조 속에서 좀 더 이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도 현재 논의가 되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실제 이제 산업계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예. 너무 치열해지고 있어가지고 네. 네, 저는 산업계 쪽에서는 제가 보는 데이터 관점은 대부분 어필을 할 때 보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학습했어를 굉장히 논점을 흐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되게 우리는 이만큼의 빅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거 믿어도 돼. 약간 이거를 강요하는 게 있는데 얼마나 그게 굿 데이터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게 사실은 더 정당한 건데 우리는 주로 얼마나 이게 빅하고 이만큼 학습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어라는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되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굿 데이터인지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그게 정말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도 계속적으로 그랬을 때 방향이 그들도 자꾸 나와서 나 우리가 그래도 이런 굿데이터를 쓰고 있어.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것들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걸 학습시킬지의 데이터 값은 어쨌든 사람이 넣는 거니까. 그렇고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아마존이 저스트 워크아웃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결제를 하면 나가는 시스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그 기술이 나왔을 때 이제는 판매자와 이거를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대해 와우 포인트가 있었지만 반대로 그 뒤에 한 70%는 사람이 그걸 인풋으로 다 넣는 이 사람이 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인풋들은 다 사람들이 넣고 있고 원래는 한 1000개의 매장 중에서 많은 부분들은 대부분 이제 로봇들이 대처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마존의 저스트워크 기술이 결국에는 많이 사용되고 요즘 쓰여지고 있지 않은 이유는 사람의 인풋이 훨씬 많이 드는 거예요. 뒤에서 넣는 데이터들이. 그리고 오픈 AI도 제가 알기로는 좀 여러 가지 이슈 있었을 때 3에서 4로 넘어갈 때는 사람들이 다시 학습을 시켜서 이런 거 잘못된 거야. 너 너무 편향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재교육을 시켜서 지금 방향을 나아가고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재교육시키고 아이들이 A 방향으로 가면 B로 가듯이 계속 인간들이 관심 있게 가지고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건 너무 간 거야. 안 간 거야를 얘기를 해줬을 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가장 논점이 됐던 부분이 어떻게 리워드를 주는 부분들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전 아무래도 XR이나 메타버스 이쪽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고 웹3에 관련된 사업을 가장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만약에 연예인을 썼는데 그 사람이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광고비 40억을 넣는데 이 사람이 하나가 술 먹었어, 음주운전했어. 그러면 리스크가 너무 큰데 만약에 버추얼 휴먼으로 하면 그런 이슈가 없잖아. 그럼 우리가 리스크를 줄이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결국 기술 주도의 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논점들이 흐려졌을 때 오히려 그런 걸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룰들이 있어야 아 이게 A는 아닌 거야 B는 아닌 거야 했을 때 왜냐하면 결국에 산업 쪽은 돈이 되는 걸로 가게 돼 있고 자기들에게 가장 이익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룰들이 바탕이 돼서 이런 것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산업계들도 그것들에 대한 인식이 생길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디지털 굿즈 같은 거 만들 때 AI에서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프리미엄을 쓰면 너네가 이거 저작권 없이 팔 수도 있어라고 그들이 용인해주는 저작권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공짜로 쓰면은 제가 쓸 수가 없어요 상업적으로. 근데 프리미엄으로 이 플랫폼에 돈을 내면 너는 상업적으로도 이거를 프린트한 거를 나중에 상업적으로 티셔츠를 팔 수 있어라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사실은 저작권에 대해 있을 수가 있지만 어디에도 사실 그런 줄이 없거든요.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고 어디서부터 뭐 고우한테 영향을 받았는지 내가 상업적으로 써도 이게 고우의 영향의 풍이어도 그게 과연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전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냥 내가 프리미엄이나 플랫폼에 썼으니까 그럼 돈을 괜찮다고 하니까 그럼 우린 써도 되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뭔가 인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요즘에 지니뮤직이나 이런 데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AI들에 대한 편곡을 뭔가 편집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음건들에 대해서 창작자들한테 문의를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편곡이 돼도 상관이 없는지에 대해서 창작자들한테 결국에 리워드를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아직도 그것도 미흡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아까 EU 법에서는 내가 사용한 저작물의 혹은 데이터의 어떤 목록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시는 건가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거요? 예. 근데 공개하는 것, 공개도 당연히 하면 참 좋은데 이게 공개가 한다고 해서 그거를 결국에는 이 물을 다른 걸로 해서 내가 물이 아니다라고 공개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공개만으로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공개는 당연히 돼도 그 다음에 무언가의 조치가 없으면 공개 자체가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제기한 그 주제는 이제 데이터 학습행위, AI 학습행위, 데이터 수집행위가 되겠죠. 그거하고 실제 AI를 활용해서 나온 문제 좀 구별해서 일단 사고하자. 사실 제 발제문에 있는 내용이 그거죠. 그러니까 일단 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 되게 하다 보면 또 엄밀히 구별이 잘 안 돼요. 근데 일단은 데이터 수집행위를 자체를 먼저 보면은 일단 실무적으로는 영리적 목적으로 AI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네거티브하고 비영리적 또는 학술적 목적으로 AI를 개발할 때 데이터 수집을 좀 더 프리하게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대충 동의할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논의는 영리적 목적에 의한 AI 개발도 데이터 수집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한번 좀 기본적인 제 평소 갖고 있던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이런 저작권은 좀 재밌는 게 저작권법이 복제 행위를 금지해요. 복제 배포 전송을 금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기억에 의한 복제를 허용해줘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냐면 기계에 의한 저장, 복제는 절대 금지, 동의 없음 금지. 근데 어떤 사람 머리가 되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기억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다 프리하게 허용해줘요. 그걸 똑같이 자기가 써도 저작권 비침해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에 의한 저장 기억과 기계에 의한 저장 기억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생각이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나왔냐?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 기억에 의한 저장 또는 복제는 일단은 비활성이고요. 그러니까 오래되면 까먹잖아요, 당연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그렇게 사람 기억에 의해서 학습하고 외우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작권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거죠. 문화 발전이라는. 거길 통해서 우리가 좋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러니까 사람 기억에 의해서 저장하고 복제하는 건 허용해주자는 게 저작권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계에 의한 저장과 사람에 의한 저장을 구분했는데 문제는 기계학습에 의한 AI라는 관점이 나오니까 이게 약간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종래의 AI는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인류로 연역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줘서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사람이 특히 지금 나온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데이터 주고 이게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특징 기반에 의한 패턴 인식에 따른 기계학습이라는 게 과연 사람의 학습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쓰면은 영리적 목적의 AI 개발도 결국 사람이 하나하나 기억에 의해서 학습하는 거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거를 창작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또는 AI 업계 사업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이라는 어떤 문화 발전을 추구하는 저작권법 관점에서 이러한 기계학습에 대한 평가 그 전제가 되는 데이터 수집형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 기억에 의한 복제를 허용해 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에 있는 최종원입니다. 제가 이거 들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듣게 돼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인공지능을 활용한다 했을 때 인공지능이 도구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전제하에서 좀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그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그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남의 어떤 지식을 가져다 쓰는 저작권이라든지 특허료를 내고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또 이용해서 무언가를 창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돈을 내고 그걸 사와서 자기의 어떤 창작물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만들어낸 사람은 그 원래 그 도구를 만드는 데 들어갔던 창작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하지 않죠. 그 사람도 지불을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책을 써요. 제가 동화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럼 동화를 엄청 많이 읽어요. 동화 제가 한 권을 쓰려면은 제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정말 손익이 안 맞아요. 제가 사는 책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는 책을 살 때 지불을 하죠. 내가 학습하는 대가를 지불을 하죠. 이 사람에게. 그렇죠. 그 사람한테 돌아갑니다. 다만 1푼이라도. 영화를 볼 때 우리 영화를 왜 돈 주고 봅니까? 다만 1푼이라도 돌아가게 하려고 보는 겁니다. 웹툰 왜 100원 주고 보나요?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걸 소비하고 학습할 때 대가를 지불을 합니다. 근데 누리꾼들이 이렇게 올린 것들을 막 포가하는 그런 부분들은 서로 품앗이처럼 나도 너에게 영향을 주고 너도 나에게 영향을 주자 하면서 서로 좀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프롬프트 디자이닝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을 하기를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드는 그 회사들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들이 학습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모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너 내 거 쓰지 않았냐 소송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 박제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그런 거를 이제 개방을 하고 오픈을 하면 당연히 있다 그러면 이제 저작권을 지불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거기다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뭔가 화풍이 좀 비슷하겠죠. 그러면 그 아까 우리 창작자님께서는 이제 우리 그 저작권의 기간이 70년이니까 그러면 지난 것들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또 이제 최근에 거하고 유사하게 됐다 그랬을 때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그런 것 내가 그걸 이용해서 그냥 이 사명을 했던 또는 그렇지 않았던 저작자의 그 데이터로 쓰였던 학습으로 쓰였던 그 저작자에게 지불을 해야 되는지 현행 법에서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상이 되고 있느냐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관행,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떠나서 이제 기존의 관행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 그 챗GPT나 이런 데서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스크래핑 해가지고 그냥 사용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저는 뭐 무슨 저작권료가 이제 지불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 이게 저작권이 보장돼야 되느냐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붙여보고 싶은 이제 그런 논의였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적어도 공공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왜 하나하나 찾기가 힘들다면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잖아요. 너 지금 미드저니 그림 내가 하나 줄게. 이거 봐봐. 이거 어느 작가의 거가 비교도가 몇 % 있을 것 같니? 걔가 대답을 해요. 걔 진짜 대답을 한다니까요, 걔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도 자기가 뭘 배웠는지 대답을 하고 있는데 완전 찾기가 힘들다고는 생각지 않지만 만약에 힘들다면 그 챗GPT라는 어떠한 도구를 만들어내서 이윤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 이런 논쟁 속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 창작자들은 사회에 기여합니다. 예술이 없으면 사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돈의 형태건 어떠한 형태로건 기여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돌려줘야죠, 사회에. 자신을 선물로 줘야죠. 지금 그럼 일단 질문 받고 이제 그 기본 소득, 기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챗GPT를 AI가 적어내면 사람들의 노동이 소외되기 때문에 지금 얼핏 드는 생각인데요. 로봇세를 도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AI를 사용한 거에 대한 세금을 만약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상쇄된다고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표현 자체가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이런 어떤 사실 이런 AI에 의해서 실제 어떤 창작자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혹은 창작자들이 어떤 생계 위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 제가 읽은 어떤 이 단체에서,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이 부분을 냉동 피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실 원래 피자를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냉동 피자 자체가 되게 이제 좋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도 여러 가지 이제 용도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창작자를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마치 이제 냉동 피자가 이제 진짜 피자를 완전히 대체를 못하듯이,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아까는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어쨌든 또 대체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거죠. 생성형 그런 인공지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잠깐 일단 좀 다른 분들한테도 먼저 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한 1, 2분 정도씩 짧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고요. 저 이광석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답은 없는 논의 테이블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상의 문제가 가장 화두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병일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상의 문제와 결국은 대체 노동이 되고 있는 거죠. 대체 노동이 어디에서 되고 있느냐? 지식 노동과 오피스 노동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 행위를 하는 창작자들의 많은 단순한 노동서부터 상당히 스킬이 있는 노동까지도 상당히 대체하거나 보완되는 형태로 갈 텐데, 우리가 전기자동차 얘기할 때 정의로운 전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대전환, 기술을 사회에 도입했을 때 미치는 노동 환경의 변화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많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사실은 그런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태제를 전기자동차 같이 보이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변화인 경우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수많은 이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노동의 형태들이 박탈당하는 형태거나 대체되는 형태로 갈 수 있거든요. 단순히 생성물 혹은 나쁘게 얘기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출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이거를 디스트리뷰션 할 거냐, 나눠줄 거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노동의 조건 자체를 바꾸고 노동을 열악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위태롭게 되는 그런 노동의 형태, 사실은 AI 보조 노동으로 많은 이들이 자기 일들을 박탈당하면 사실은 AI 보조 노동이 됐던 뭐가 됐던 시급 노동이 됐던 안전하지 못한 노동의 형태로 갈 텐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잘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들이 저는 되게 중요한 다른 한 축의 보상과 함께 노동의 위태로움 이것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의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상품 작가인데요. 영수 작가인데요. 이광수 선생님 말씀도 너무 잘 들었고 이미지 자판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볼 지점 같기는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공공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다른 중요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신 직접적 경쟁 관계에 놓이지 않는 지점들 작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우리 단체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단체에서 과기부 산업 공고에 대해서 지원 업체가 미팅을 왔어요. 뭐냐면 현재 과기부가 초거대 인공지능 활용 사업을 장려하면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동화 작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많이. 그러면서 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저작권자들에게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서 요 지원 사업을 지원하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그 지원 공고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제 데이터 활용 사업 방안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었더니 동아 스토리라인을 지원하고 줄거리 생성 서비스를 통해서 어린이용 에듀테크나 교육회사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교육 분야 플랫폼은 어린이 책 작가들의 작품이 가장 많이 이용된 이용자 플랫폼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경쟁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라가 앞서서 플랫폼 회사들의 이익을 이 회사들의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저작권자들의 작품을 공공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저희가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들어오신 그 사업체들이 주섬주섬 짐을 싸셨어요. 가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불쾌한 생각이 사실 저작권자들로서는 들었거든요. 나라가 앞서서 이 저작권을 바라보고 있는 지점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이래도 되나 하는 불건강함이 느껴졌고요. 또 하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라고 하는 이야기에서 저작권 문제가 과연 해결할 것인가? 저작권은 지켜줘야 할 권리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소모되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 이야기를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나라는 물론이고 사회가 지금 저작권과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깊게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일단 패널 분들께서 이 관련해서 언급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일단 이어서 김해창 쌤 말씀 듣겠습니다. 네, 먼저 아까 사회자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발제자도 사진에 등장해 대응했던 것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비슷할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현재로서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또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직은 있다. 그래서 뭔가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예술이나 창작의 활동들이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문제는 아마 인공지능도 곧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 간극들을 계속 좁혀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아마 그 저작권을 해결하라는 부분이 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게 이제 수집을 해오라라는 얘기였을 것 같고요. 당연히 이랬던 이제 기존의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작물들에 대한 창작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 이런 것들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AI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모색들이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하고 그 점에서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혜린 대표님.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슈가 가장 됐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뭔가 종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서 만약에 그려서 이거를 저작권으로 인정받고 이러긴 어려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AI에 들어간 모든 데이터들은 그러면은 그게 0, 1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니까 오히려 반대로 저작권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영향받은 거를 만약에 공개를 해서 얼마만큼 받는지를 정말 쪼개서 한다면 그게 뭐 NFT나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로 만약에 그게 엮인다면 정말 뭐 0.1%의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디지털 문화권에서는 오히려 저작권에 대한 걸 더 쉽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 너 이거 누구한테 영향 받았어? 그럼 아까 챗GPT가 몇 퍼센트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고거한테 2% 주고 뭐 의자한테 뭐 3% 주고 이게 오히려 만약에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더 디지털 문화적으로 가니까 우리도 좀 생각을 좀 더 디지털 그 AI 같이 생각을 좀 해서 그들한테 오히려 묻고 조금씩 더 같이 뭔가 나아간다면 또 이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문득 그냥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제가 여기 왜 나왔냐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과 창작자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래서 가야지 이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와 창작자의 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7월 6일까지 문체위에서 그렇게 저작권법 개정안 우리도 발의하고 뭐 영화감독조합도 영상물 특례 조항 개정하자고 하고 그 지금 10년째 싸우고 있거든요. 독립 뭐 방송 PD협회 다 모여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계속 미루고 차일피일 미루고 문체부 저작권위원회에서 반대해가지고 미루고 문체부에서 반대해서 미루고 뭐 하여튼 죄송해요. 하여튼 지금 요번에는 여당 의원이 모르겠다고 공부 더 해봐야겠다고 또 발목 잡아가서 또 밀어서 논의조차도 지금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번을 발의를 하는데. 저작권법 개정안. 예, 저작권법 개정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개정안에 다룰 내용들이 안 돼 있을 때 구름빵 사태가 뭐 마지막에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났을 때 다시는 제2의 구름빵 없게 하겠다 이러더니 이번에 검정고무신 작가님 돌아가시면 또 다시는 제2의 검정고무신 없게 하겠다 이러고 맨날 언발에 노줌 누기만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창작자 보호. AI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 빨리 처리해서 창작자들과 거버넌스를 전부 지금 하면 됩니다. AI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기본이 되고 나면 AI 문제도 순조롭게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아는 게 창작자들이에요. 저는 챗GPT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래 일 좀 시키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걔는. 예,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희 발제해 주신 전웅진 변호사님. 그래요? 예.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오늘 사실 상당히 이제 다양한 또 의제를 다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 질문 한번 마이크, 조금만 바꿔서 하겠습니다. 요즘 지금 챗GPT를 이용해서 책을 출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면 아까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가 그걸 만들 때 쓴 데이터에 대해서 원저작자들한테 저작권을 다 지불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챗GPT가 나왔고 그러면 제가 챗GPT를 이용해서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원저작자들한테 상업적으로 뭔가를 한 거죠. 그러면 원저작자들한테 저작권을 또 지불해야 되는 거지. 아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챗GPT 회사가 원 저작자들한테 돈을 다 줘요. 그리고 지속적 지급을 해요. 이걸 학습 도구로 이용하는 사람은 이걸 이용해서 내 걸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죠.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서는 또 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미 그런 서비스가 웹툰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풀을 만들어요. 리소스들을 작가들한테 받아서 자체 리소스 풀이 있고요. 제가 거기 가서 그것들을 골라서 조합해서 어떠한 AI로 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스토리보드를 주면 뭐 대사를 한마디 주면 이거에 맞는 것들을 AI가 막 추천을 해주면 이거에서 이거 플러스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그러면 이 회사가 이 작가들한테 계속 돈을 준 거죠. 이 계약 관계는 달리해야죠. 잘 지불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저작권자들도 보호가 되고, 그렇죠? 네, 잘 지불하고. 그리고 대신에 지금 인공지능에서의 문제는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저작권을 지불했느냐 안 했느냐 그 내용을 어떤 저작권이 있는 걸 썼느냐 안 썼느냐 저는 모르기 때문에 예, 지금은 안 돼 있는. 예.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 저는 이제 저작권자 보상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이제 약간 사회적 보상 같은, 왜냐하면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거 있어요.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것보다도 우리가 라이센스 모델의 데이터 수집, 그러니까 라이센스 모델에 의해서 데이터 이용하기를 그렇게 구조를 잡으면 앞으로의 AI 모델은 다 거대 자본에 의해서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 라이센스를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는 창작자 보호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AI 업계도 중요하고 또 스몰 컴퍼니 여러 가지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이 라이센스 모델이 AI 학습 모델에 의해서 반드시 적합한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고려해서 판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예정된 시간이 지났는데요. 사실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좀 힘드네요. 아마 여기 다들 이제 들으신 분들이 다 느끼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방점을 찍고 있는 중심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는 고민하시는 그런 쟁점들이 좀 다르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국제회의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요. 예,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좀 이 이슈와 관련해서 근데 저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미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워크숍이 하나의 좀 단초가 돼서 앞으로 이 얘기를 좀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